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은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처럼 가꾸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 때가 많은데요.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아픈 제 과거가 떠올라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기구한 제 운명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살게 한 것 같아서요. 인생은 스스로 만드는 건데 운명 타령이나 하면서 약한 소리를 하니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소위 말하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냥 고아도 힘든데 기형이 있는 고아는 더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이 놀리는 것은 둘째치고 입양은커녕 저를 보면 놀라는 눈빛과 표정, 그리고 불쌍해하는 말투들이 저를 더 불쌍하고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선천성 안면 불균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하관이라고 하죠. 코 아래부터 턱까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얼굴이 뒤틀려 보여서 그런지 사람들은 저를 마주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으로 대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고아원 친구들까지 저를 번번이 놀리고 괴롭히는 데다가 밥 먹을 때도 잘 흘리니 더럽다고 같이 밥 먹기 싫다며 피하기 일쑤였거든요. 잘 때도 제 곁에서 안 잔다고 우는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부모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슬프고 아픈데 다들 같은 처지이면서 그 안에서도 저를 차별하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잘 대해주시기는 했지만 저보다 밝은 친구들을 예뻐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 생각했습니다. 기가 죽어있는 저의 모습을 고아원의 원장님, 선생님들도 아셨지만 딱히 위로를 하거나 챙겨주시거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어차피 입양 가능성도 없는 돈이 안 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것도 장애가 있는 귀찮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섞이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운동이나 활동보다는 한쪽 귀퉁이에서 숨어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그조차도 마음 편히 누릴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괜히 심술이 난 오빠들이나 덩치가 큰 동갑내기들이 저를 괴롭히는 날들이 그랬죠. 딱히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던 날이었는데 야 삐딱이 너 이리로 와봐 라고 불러서 저를 오도 가도 못 가게 잡고는 괴롭히는 거죠. 그 바람에 저는 얼굴과 몸에 멍이나 상처가 항상 있었습니다. 다 같이 불쌍한 고아원에서조차도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던 제가 학교에서는 아이들로부터 얼마나 더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고아인이 제가 맞았다고 한들 누가 와서 따져주겠나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삐뚤빼뚤 삐뚤빼뚤 이라며 노래처럼 흥얼거리는 아이. 일부러 제 어깨에 부딪히고는 아이쿠 조심해라 삐뚤아. 얼굴도 삐뚤어져서 걷는 것도 삐뚤게 걷냐? 라며 킥킥거리는 건 괴롭힌 축에도 못 꼈습니다. 괴물, 부모도 징그러워서 버린 아이, 눈이 마주치면 재수가 없는 애 등등 수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해대며 저를 기분 내킬 때마다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기가 죽었습니다. 고개를 제대로 들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요. 누군가와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듯 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저를 아이들은 더 무시했고 어른들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 같은 걸 왜 신께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형을 주셨으면 번듯한 부모라도 주시던가 부모가 없으면 최소한 제대로 된 외모라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특히 많이 울었죠. 고아원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서는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기를 바랐고요. 아무도 저를 아는 체도 안 하고 없는 것처럼 해주는 날은 좋은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잠이 드는 날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라고 혼잣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5살쯤 같은 고아원에서 있던 언니가 너는 얼굴에 왜 탈 같아? 라고 물어본 그 순간부터 저의 괴로움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외모가 남들과 다른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본 제 얼굴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더라고요. 입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인상을 쓰지 않아도 인상을 쓴 것 같고 웃는 얼굴도 일그러져 보인다는 걸 한참 거울을 들여다보고서야 알았거든요. 부모가 있어야 그걸 치료해주거나 수술이라도 해줄 텐데 제게는 그 부모가 없으니 그 누구도 큰돈이 드는 수술을 해줄 리 없었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공주님들이 나오는 동화를 읽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공주님들의 예쁜 얼굴이 제 얼굴이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예쁘면 부잣집에 입양도 갈 수 있고 친구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화책 속의 공주님들처럼 멋진 왕자님이 와서 구해주기도 할 거고요. 누구라도 저를 구원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공주님들에 대한 동경이 되었죠. 구석진 곳에서 동화책을 읽고 제 상상 속의 공주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며 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채우며 조용히 지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만 지나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죽고 주변의 눈치를 보며 지내다 보니 공부에도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배우고 익힌 건 잘 잊지 않는 편이었는데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잘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괜히 점수가 잘 나와 눈에 띄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더 놀릴까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꼴찌는 아니었지만 공부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잘 못하는 얼굴에 기형이 있는 아이로 자란 거죠. 한마디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장애 고아였습니다. 저를 버린 부모가 얼굴이 삐뚤어져서 저를 버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를 낳았을 때 기쁘지 않았을 거라는 건 분명히 아는 아이였죠. 아무도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아 제 이름을 누군가 부르기만 해도 긴장을 하는 겁까지 많은 바보 같은 아이이기도 했고요. 결핍이라는 단어로만 가득 채운 사람이 아마 어린 시절의 저였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의 저를 만나러 가서 꽉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그때의 제 곁에는 제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고 시리고 아팠습니다. 제게는 사계절 내내 겨울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땀을 흘리며 서 있어도 서늘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밉고 싫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해서 예쁨 받지 못하는지, 왜 동화책 속 공주님들처럼 활짝 웃지도 못하고 인상만 쓰는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웠죠. 그 상태로 중학교에 올라갈 때는 차라리 사고라도 나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고로 제가 다치거나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누가 슬퍼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혼자서 헤아려 보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모도 버린 아이를 위해 누가 울어주겠냐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들은 저를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너무 비참해 입술을 물어뜯게 되더라고요. 삐뚤어진 입술이어도 말이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왼편으로 쏠린 입술 위로 입술 보호제를 바르면서도 삐뚤어진 입술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도 입술을 물어뜯는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져 손톱도 물어뜯고 머리카락도 한 가닥씩 잡아 뽑는 증세까지 생기면서 저 스스로가 저를 괴롭히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입술도 손톱도 머리카락도 더 보기 싫게 되어 제 모습은 더 흉해졌습니다. 머리를 하도 뽑아서 그런지 머리에 동그랗게 원형 탈모처럼 된 곳이 큰 구멍처럼 보였고 입술은 물어뜯어 차가운 바람이 불면 뜯어져 피가 났습니다. 손톱은 하도 잡아뜯어 어디에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피가 났고요. 다른 아이들이 낸 상처와 제 스스로 만든 상처들로 가득한 저였습니다. 아무도 괜찮니? 아프지는 않아? 치료받아야겠다 라며 묻지도 않았고요. 마음이 아픈 제가 몸까지 아파버리니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날아가 사라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고작 14살 된 아이의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런데도 그때는 다른 것들이 더 끔찍해 그런 마음이 끔찍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매 순간마다 무사히 지나가기만 해도 다행이었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거라고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죄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조차도 제가 선택하거나 행동한 적도 없었기에 억울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을 바꾸는 방법도 몰랐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봐야 저를 불쌍하다고 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삐뚤어지지 않은 제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위로와 위안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 혼자만의 만족이었고 상상일 뿐이지만 그런 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버티질 못했을 겁니다. 일종의 도피처로 그런 상상들을 한 것이죠. 매일 아프고 슬픈 어린 여자아이의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안 좋은 점을 더 크게 짊어진 채로 그 무게에 눌려 자란 아이인 저는 버거운 삶을 겨우겨우 버티고 버티면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고아원 행사 때마다 동정심을 받기 위해 가운데 있어야 할 때가 가장 쓸모가 있는 저라는 아이는 어둡고 인상 쓰고 말도 없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내던 고아원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보다는 지역 유지들이 생색내기 좋아 기부하고 그 기부를 받기 위한 연극이 필요한 곳이었기에 원장 선생님에게 저는 좋은 배우였죠. 어두운 제 표정은 가여운 고아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로 포장되었고요. 그렇게 제가 받아낸 기부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제 얼굴을 고치기 위해 사용되진 않았죠. 물론 제가 먹고 자고 학교에 다니기 위해 쓰는 여러 물품들을 사는 데 쓰이긴 했겠지만 직접적으로 저만을 위해 사용된 건 없었습니다. 제 얼굴은 점점 더 틀어져 더 삐뚤어지고 있었지만 그런 건 다른 사람에게 크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기에 저 혼자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 선생님이 기부금을 내시는 여러 손님들 앞에 저를 부를 때 제 표정이나 태도가 호의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의 반항이기도 했고 시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원장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 나영아, 너 여기서 지내고 싶지 않아? 너 다른 시설 아이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내. 네가 누구 덕분에 편하게 먹고 자고 하는데 그런 태도로 행동하니? 너가 만난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알아? 다른 애들 같으면 한 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오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니? 라며 저의 어깨를 밀며 혼을 내더라고요. 그 태도가 어찌나 매섭던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낼 것 같아서 떨렸거든요. 낯선 곳으로 가서 다시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하자 원장 선생님은 저를 한참 빤히 보더니 앞으로 내가 손님들 앞에 부르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 그래야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라더니 저를 밀듯 원장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서 저는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제가 필요한 순간이 그런 순간이라 슬펐거든요. 동화책 공주님처럼은 아니어도 보통의 고아원 아이만큼이라도 대접받고 살고 싶은 제 마음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거니까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서커스에 끌려다니는 동물처럼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기죽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저를 위해주기는커녕 그저 일거리로 보는 것 같았고요. 저는 그날 이후 점점 더 내성적이고 구석을 차지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였기에 무기력했죠. 일어나면 학교에 가고 학교를 마치면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소하고 빨래를 널고 식사당번을 하는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보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싫어 피하려고요. 이제는 제가 세상을 멀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그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도 않았고 곁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가 편했고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했죠. 그런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주는 대로 받아 쓰고 부족한 것은 견디면서 사는 게 고아였고 얼굴은 조금 불편하고 보기 싫은 것이지 특별히 아프거나 하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손발이 아팠다면 도움을 달라고 졸라보기라도 할 텐데 얼굴이 비대칭으로 삐뚤어진 건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주변의 시선은 좋지 않고 저는 상처받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아예 주변을 차단하면서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성향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피해의식이 더 커져서인지 작은 피해에도 못 견디고 따지기도 했죠. 저도 되게 치사했던 게 오히려 제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더 매섭게 따지더라고요. 분명 오해라는 걸 느끼면서도 상대가 유순하게 대해주면 더 냉랭하게 굴고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저의 모습이 착한 사람들까지 밀어내고 철저하게 더 혼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었죠. 대신 목소리를 키우는 법을 배우기는 했습니다. 나름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헤쳐나가는 거라고 자신감이 붙기도 했고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니 그렇게 살면 된다고 착각을 했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소위 독립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지 고아원과 연계가 된 공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죠. 식품회사였는데 포장을 하는 업무를 시작으로 일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을 하는 곳이어서 당장에 먹고 자는 것도 해결이 됐고요. 정식 입사 전 3개월은 고아원에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일을 배울 때 월급은 제가 받지 못하고 고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선생님 말로는 소개비와 그간 생활하며 받은 것들을 갚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그간 내 얼굴로 받은 기부금이 얼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원장 선생님의 매서운 얼굴이 떠올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퇴소를 할 때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까지 했으니까요. 눈물은 안 났습니다. 얼른 그곳을 떠나 돈을 벌고 싶었으니까요. 돈을 벌어 얼굴을 수술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공장은 그리 큰 곳은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진 식품을 나누어 담는 일을 했죠. 마트에 가면 흔히 보이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1차 가공한 식품들 있죠. 그런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요. 그래서 그날 들어온 제품들로 만든 반찬이 그날의 식단이 되더라고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10명쯤 되었는데 사장님, 사모님, 이사님, 팀장님, 부장님이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둘째 아들, 큰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기숙사도 그분들이 사시는 집 지하에 방 2개짜리 3방이었고요. 철제로 된 2층 침대가 방마다 2개씩 들어가 있었고 큰 방은 남자 직원들이 쓰고 작은 방은 여자 직원들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중 작은 방에 구석짜리 2층을 배정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옷은 각자 침대에 개어놓고 사용했는데 다들 본가가 있어 그런지 크게 불평하지 않고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옷이 얼마 없어 안 불편했고요. 속옷 같은 건 가방에 보관하느라 조금 조심스럽기는 했고 화장실은 밖에 있고 샤워는 회사에서 작업하고 쓸 수 있는 샤워실이 있어 거기서 했습니다. 고아원과 비교해도 좋은 시설은 아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일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가려지니 좋더라고요. 마스크가 제법 커서 얼굴이 다 가려졌거든요. 나이가 많은 직원분들이 밥 먹을 때 가끔 물어보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처럼 놀리는 게 아니니까요. 회사 경영진들은 제 얼굴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임금이 높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면 상관없다는 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월급만 제때 들어오면 됐습니다. 얼른 돈 모아서 얼굴만 고치면 되니까요. 제법 큰 돈이 들 거라는 예상에 2천만 원을 모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돈과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밥이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월급 봉투에 표기가 되어 다 차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께 여쭈어 보니
원장님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니? 너 갈 곳 없다고 원장님이 어찌나 사정을 하시는지. 우리도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너 받은 거야. 그렇다고 다 공짜로 해줄 수는 없지.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니? 라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저는 숙식 제공이라고 들었다며 그럼 월급날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게 확인해 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의 얼굴이 싸늘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얘 봐라 얘. 오갈 데 없는 애 걷어줬더니 어디서 눈 동그랗게 뜨고 따지니? 싫으면 나가.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우리처럼 식구같이 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니? 너가 고아라 다 공짜로 얻었어 버릇해서 공짜가 당연한가 본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면박을 받고 나니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와 고아라는 게 사회에서는 더 냉정하게 평가되는구나 싶었고 당장에 갈 곳 없는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실에서 가짜로 사과하고 쫓겨났던 그때처럼 부장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알던 것과 달라 당황스러워서 여쭤봤어요. 라고 하고는 인사까지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돌아서는 제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라고 하는 부장님의 말이 유난히 따갑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리 들어도 따갑더라고요. 어린 시절 원장실 앞에서처럼 울진 않았지만 온몸이 젖은 솜처럼 처지더라고요. 마음이 축축하고 아파서 그런지 유난히 몸이 무겁고 힘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월급에 수술을 하겠다는 제 바람은 더 멀어졌고 저는 더 어두운 2층 침대에 누워 세상과 등을 지고 지내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기에 제 모든 계획은 무너졌죠. 그래도 어떻게든 2천만 원을 모아야 했습니다. 더 아끼고 더 안 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월급도 오를 거고요. 막막한 마음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했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여전히 말은 없었고 다른 직원들과 왕래는 없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은 더디게 모이더라고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요. 월급날이 되어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감되는 금액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직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처음엔 큰 방의 남자 직원들이 싸우더니 작은 방의 여자 직원까지 싸우더군요. 셋이 삼각관계였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몸싸움까지 번져 난리가 났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나자 주변에서 신고를 했는지 경찰도 오고요. 윗집의 사장님 내외분까지 파출소에 가게 되고 셋 다 기숙사에서 쫓겨났고요. 제 아래층 침대에서 지내던 여자 직원은 울면서 억울해했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몰랐지만 남자 둘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에 놀라 정신이 없는 데다가 여자 직원이 울면서 나가는 모습까지 보니 무섭더라고요. 저와는 몇 마디 나눈 게 다였지만 시골에서 올라와 세상 물정에 어둡다며 잘 좀 부탁해요 하던 여자 직원이 삼각관계를 일으킨 게 의외더군요. 서로 말하는 것도 못 봤는데 무슨 날벼락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팀장인 사장님의 작은 아들이 남자들 방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나가 살았는데 무슨 사정인지 기숙사로 들어온다고요. 제 침대 건너에서 지내는 직원이 아유 짜증나. 안 그래도 공장에서 보는 것도 지겨운데 숙소까지 사장 일가가 들어오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라며 알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얼결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벽만 보고 있는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제게는 온통 얼른 돈을 모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는 일이 전부였으니까요. 수술이 되던지 안 되던지 병원에 가서 진단이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바로 수술하고 싶었고요. 수술하고 나면 다른 공장에 가서 당당하게 웃으며 마스크 없이 일해야지 했죠.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절실하게 돈을 모으려고 했기에 다른 것들은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고아보다는 그냥 고아가 살기가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어도 어디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미용실도 가지 않고 묶은 채로 끝부분만 혼자서 머리를 잘랐고요. 어차피 삐뚤어진 얼굴 때문에 머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한겨울에도 두꺼운 패딩은커녕 졸업 선물로 받은 코트만 입었습니다. 화장도 당연히 하지 않았고 로션도 겨울에만 바디로션 하나로 다 썼고요. 저에게는 나가는 돈 줄이고 돈이 안 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하고 3년쯤 되어서 7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목표 금액이 되려면 한참 남았지만 희망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팀장님이 제게 미연 씨는 외출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 안 힘들어? 너무 집에만 있더라, 젊은 사람이. 라며 아는 체를 하며 말을 붙이더라고요. 저는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하고는 지나쳤죠. 그 후로 팀장님이 한 번씩 지나다 말을 붙이기에 짧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미연 씨, 우리 나가서 좀 걸을래? 날이 풀려서 그런지 좀 답답하네. 혼자 걸으려니 심심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쉬는 날이라 다른 직원들은 다 외출하고 팀장님과 저만 기숙사에 있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하고는 제 침대로 올라가려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여기 이 앞에 엄청 맛있는 떡볶이집 있는데 안 가봤지? 가자. 내가 사줄게. 저를 붙들더니 가자고 하더군요. 누군가 제게 그런 식으로 웃으며 같이 뭘 하자고 한 게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외출을 하는데 저와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특히나 뭘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경우는 더 없었고요. 제가 당황하자 내가 이러면 부담스럽나? 미안, 내가 주책이지? 사촌동생 같아서. 나처럼 나이 많은 아저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 라며 웃는데 갑자기 팀장님과 나서고 싶더라고요. 실망을 할지언정 말이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그렇게 제게 다가와주길 기다렸는 줄도 모르죠. 그래서 아니 그게 같이 가요. 저도 떡볶이 좋아해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긴 거리가 아니었는데 팀장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싶은지, 회사가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더 절실해. 그래서 직원들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뭉쳐야 하는데 아직 그러긴 힘들지. 너무 열악해서 내가 기숙사에도 그런 점을 보완하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뭉쳐지지 못해서 미연 씨도 이제 마음을 좀 열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며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뭉치고 마음을 연다는 표현들이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우리 회사를 지금 직원들에게 지분을 주고 싶어. 당장은 힘들지만 5년 정도 월급의 일부를 투자한 직원들에게 회사 지분을 주는 거지. 말로만 가족인 회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 물질적인 걸로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같이 성장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걸. 이라며 눈을 빛내며 말하는 팀장님의 모습은 든든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 말에 관심을 보이자 미연 씨가 우리 회사 온 지 3년째지? 그런데 월급도 못 올려주는 지금의 현실이잖아. 미연 씨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회사에 투자를 하면 우리는 그걸 불려서 투자금에 비례해 이익금을 나누는 거지. 그러면 미연 씨도 얼마나 일할 맛이 나겠어. 미연 씨도 버는 돈이 팍팍 늘 텐데. 라고 하는 말에 휩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제가 모아놓은 돈과 일하면서 받는 월급 중 제 용돈 10만 원만 남기고 회사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서류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님과 부장님까지 제게 웃으면서 잘 생각했어. 너무 든든하다. 진짜 가족이네. 밥값은 이제 걱정 마. 투자자님 식사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라고 웃으며 저를 치켜 세우더군요. 그렇다고 밥상이 나아지진 않았고요. 월급 명세서는 원래 받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서 나왔지만 10만 원만 들어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적게 들어오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돈이 더 커져서 저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이사님, 팀장님, 부장님 모두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저는 그런 사장님 일가의 따뜻함이 좋고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라는 테두리가 생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잘 돼서 이익금이 더 커지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당연하게 잔업을 했고 야간 수당 같은 건 꿈도 안 꾸었습니다. 회사가 잘 돼야 저에게도 돌아오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요. 한 5년은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용돈으로 받은 10만 원도 쪼개 모으면서 여전히 아끼며 살았습니다. 팀장은 제 이익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표기된 숫자일 뿐이라 딱히 와닿지는 않았죠. 그래도 제 돈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더라고요. 목표 금액인 2천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돈은 없더라고요. 2천만 원이 되면 돈을 빼서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제가 월급에서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돈 주세요. 지금 있는 것만큼만 주세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고아라 오갈 데 없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내게 해줬더니 무슨 돈까지 달라는 거야? 월급 줬잖아? 월급 명세서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며 인상을 쓰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가진 투자 서약서는 모른다면서요. 이봐라 송량아. 나는 이런 투자 서약서를 쓰고 돈을 투자받은 적이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팀장이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사장인 내가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다들 들어오라고 해라. 물어보게. 라며 다른 가족들을 부르더군요. 다들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를 보내며 들어와서는 힐끗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연 씨, 미안한데 투자한 돈이 잘 안 됐어.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거든. 원래 투자금은 잘 되면 이익금을 받지만 안 되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받고 싶으면 그냥 좀 기다려.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해. 지금은 마이너스일 때라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야. 라며 팀장이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러자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투자? 무슨 돈? 주긴 뭘 줘? 투자한 증거 있어? 서약서 같은 거 말고 증권처럼 뭐 받은 딱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돈을 줘? 나는 못 줘. 라며 큰 소리를 내는 사장의 모습은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며 저를 달래던 사모님도 외면하더군요. 이사님과 부장님은 사장님 눈치를 보느라 그러게요. 어머나 돈은 무슨? 이라며 공짜나 무료로 예술하는 행위를 보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배신감이 치받아 오르더군요. 제게 사기를 친 것이니까요. 돈 주세요. 저 이 서약서에 사인했고 제 투자금이 이만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그 말만 믿고 월급 안 올려주셔도 아무 말 안 하고 일했어요. 제가 모은 돈도 다 드렸잖아요. 이거 사기잖아요.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사님이 나서며 야, 사기? 무슨 사기? 지금은 때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너처럼 장애 있는 고아애를 누가 데려다가 일도 시켜주고 돈도 불려주냐? 오냐오냐 했더니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이래서 고아는 안 된다니까? 라더니 제 앞을 가로막고 눈을 위아래로 희번덕거리며 겁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내놔 내 돈, 이 사기꾼들아! 라며 소리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이 너무 절실했으니까요. 그러자 부장이 제 머리채를 잡더니 누구한테 사기꾼이래? 얘가 아주 웃기는 애네. 첫 월급 받고도 난리치더니 이게 무슨 경우야? 누가 안 준대? 지금은 마이너스라 줄 게 없다니까. 못 믿겠으면 지금이라도 빠져. 대신 더 갚아야 할 거야. 마이너스니까. 라며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러자 이사가 같이 저를 밀면서 이럴 거면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오갈 데 없는 걸 안 돼서 가까이 해줬더니 아주 기고만장이야. 나가. 안 나가?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못 나간다 버티고요. 그러는데 사장님이 제 멱살을 잡더니 아주 너가 우리 자식들을 잡아먹는구나. 나가. 안 나가? 라면서 때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사장 가족들도 저에게 덤벼들 듯 다가오는데 잘못하다가는 거기서 집단으로 무슨 일을 당하겠더라고요.
일단 피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는 제 뒤로 뭐라고 소리는 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들리지 않아 겨우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기숙사로 가려니 거기서 마주칠 것 같았고요. 쌀쌀한 공기에 추웠지만 옷도 걸치지 못한 채 저는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누가 제 얼굴을 볼까봐 고개도 못 들고 말 그대로 서성였죠. 얼마나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해는 지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먹던 시간에 못 먹으니 힘이 빠질 지경으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주머니에는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밖에 없어 어디 식당도 못 가고요. 숙소에 가서 돈을 더 가져와야 했지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죠. 너무 배가 고파 일단은 뭐라도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금 큰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근처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큰 마켓이라 뭐라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둘러보니 빵 한 봉지는 먹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큰 걸 먹으려고 골랐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자꾸 제 얼굴을 보시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더군요. 제 얼굴을 보면서 조롱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세요? 제가 장애가 있어서요? 왜요? 얼굴이 삐뚤어진 사람은 빵도 못 사요? 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분은 어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낯이 익어서 그래요. 내가 전단지에서 본 것 같아서 본 거예요. 전단지 사진은 어린애인데 비슷한 것 같아서. 아가씨, 고아원에서 자랐거나 양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내가 그 전단지를 어디다 뒀는데 진짜 닮았어. 라며 친절하게 웃으시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어쩌면 누군가 저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다고 할까요? 제발 제 진짜 가족이 저를 찾는 것이길 바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살아나더라고요. 그 직원분이 찾아온 전단지에는 정말 저처럼 얼굴이 삐뚤어진 어린아이의 얼굴 사진이 찍혀져 있더라고요. 놀라서 보니 제 어린 시절과 닮았고요. 그 직원분은 이거 봐, 진짜 닮았잖아요. 이 전단지 여기 붙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한 아주머니가 번번이 붙이시던데 얼굴 모양도 좀 그렇고 혹시 아가씨 아니에요? 라는데 눈물이 쏟아지겠더라고요. 사진 속 어린아이가 너무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거든요. 외롭게 자란 저를 이렇게 간절히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간의 외로움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연락을 바로 해야겠더라고요. 다행히도 직원분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울리는데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마침내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송미연 찾으시나요? 라고 물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 물음에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더니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미연이니? 라며 저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어보더군요. 그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나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네, 만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편에서는 어디니? 어디로 가면 되니? 라며 울면서 묻더라고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자 금방 갈 거니까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라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갑자기 누군가 저를 찾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이상했습니다. 반나절 전만 해도 쫓기듯 도망을 치던 제가 오랜 시간 저를 찾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 20분쯤 기다렸을까? 슈퍼마켓 사무실로 헐레벌떡 들어오는 한 중년의 여성과 그 곁에서 함께 젊은 남자가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여성분이 저를 보더니 미연아! 라며 달려와 제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우리 미연이 맞니? 어머나 세상에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왜 이제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미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라며 울더라고요. 엄마? 진짜 엄마예요? 나 얼굴이 삐뚤어져서 버린 거 아니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나 찾았어요? 라고 묻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와락 끌어안고 오는 여성분 뒤에서 같이 온 남자는 눈물을 닦더라고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 닦더니 여성분을 부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송민석이에요. 누나 동생이고요. 누나보다 2살 아래예요. 어머니가 누나를 엄청 기다리셨어요. 누나도 고생 많았죠? 어머니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오래도록 누나를 보고 싶었고요. 드디어 만나네요. 라는데 저를 닮았더라고요. 내가 멀쩡하게 태어났으면 저 얼굴과 더 닮았겠다 싶을 정도로요. 어머니와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저를 오래도록 찾았다 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 읽던 동화책 속의 공주님이 된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을 찾은 주인공의 이야기가 제게 일어난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는데 어머니는 제 방이라며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서는 더 놀랐습니다. 삐뚤어진 얼굴을 가진 어린 여자아이가 공주님같이 예쁜 옷을 입고 찍은 사진부터 엄마 품에 안겨 사랑받는 사진, 케이크와 촛불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진, 밝게 웃으며 잔디밭을 달리고 비눗방울을 즐겁게 바라보는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너가 쓰던 물건들, 너를 찍은 사진 하나도 안 버리고 이렇게 놓고 매일 기도했어.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기만 하면 뭐든 하겠다고. 그런데 정말 우리 미연이가 왔어. 고맙다. 고마워. 라며 또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온 제 시간들이 아까웠습니다. 어머니를 더 일찍 만났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겁도 나더라고요. 혹시나 닮은 아이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딸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야 확실해. 얼굴형도 그렇지만 여기 이쪽 뺨에 있는 흐릿한 반점이 그 증거야. 엄마가 너를 임신해서는 태명을 사랑이라고 불렀는데 태어났을 때 하트 모양 점이 있더라. 우리 미연이는 특별한 아이니까 엄마는 알아볼 수 있지. 라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를 잃어버리셨어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께서 저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하며 컸어요. 저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를 좋아하는 부모는 없을 테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시더니 아니,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만 불편할까봐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고 얼굴을 고쳐주려고는 했지. 그런데 너희 아빠는 아니었나 봐. 너 얼굴 고쳐주려고 엄마가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했거든. 그러다 엄마가 민석이를 임신해서 입덧이 심해 병원에 못 데리고 다니게 됐어. 그러자 너가 답답할 것 같다고 데리고 나갔다 온다는 거야. 너가 태어나고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던 사람이 그래도 아버지 노릇 하나보다 싶어 그러라고 했는데 너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 시장에서 너가 사라졌다고. 엄마가 찾으러 다니려는데 뱃속의 아이도 생각하라며 자신이 다닌다고 하더니 없다고. 라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민석이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여기저기 너를 찾아봤지만 없더라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도와주셨는데 못 찾았어. 너무 상심이 커서 민석이 재우면서 매일 울었어.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희 아빠가 너희 친할머니랑 전화를 하면서 잘 지내는 거 맞죠? 하는 거야. 이상해서 들어보니 아빠가 너를 친할머니네 데려다주고 친할머니가 너를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다더라. 그 말을 듣고 그 고아원으로 너를 찾으러 갔는데 너는 없고 해외 입양 간 아이들만 서류가 남았고 너는 자료가 없더라고. 그래서 전단지 찍어서 무작정 붙이고 다닌 거야. 10년을 넘게 붙였는데 드디어 만난 거지. 라면서 저를 끌어안으시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고생하는 동안 어머니도 고생하셨다는 생각에 저도 눈물이 나 막 울어버렸습니다. 28살의 여자가 5살짜리 아이처럼 울었죠. 아버지가 저를 유기한 사실을 안 어머니는 바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없는 집안의 잘난 아들이었는데 외할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해 외할아버지 눈에 들어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외형이 남다르게 태어나자 본인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저를 버린 거죠.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면서 동생의 양육권과 친권을 어머니가 다 가져오셨다더라고요.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아버지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서요. 외할아버지는 항만 쪽 회사를 운영하시는 중견기업 사장님이셨는데 아버지는 그쪽에서 다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를 찾을 수 없던 어머니는 용서할 수 없어 봐주지 않으셨고요. 그 와중에 친할머니라는 사람은 어디서 희한한 계집애 낳은 것도 용서해줬더니 어디 내 아들 길을 죽이고 앞길을 망치냐? 며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사람들에게 화 한 번을 안 내셨대요. 소리도 안 치시고요. 사람 같지 않아서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잘못은 했고 벌은 받아야 하니까 거의 맨몸으로 쫓아냈다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맨몸으로 장가로 온 아버지였지만 가혹하다고 울더래요. 그렇게 한참 저를 찾은 이야기를 나누다 동생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누나는 어떻게 지냈어요? 라며 묻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며 외롭고 서럽게 살다가 사기를 맞고 빈털털이 거지처럼 있는 제 앞에 엄마와 동생이 나타난 거니까요. 그래도 속이면 안 되니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더니 동생이 수첩을 가져와 회사 이름, 위치, 임원진 신상에 대해 묻더니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 따져줄 건가 했는데 동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입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법조인이 있어야 한다고 공부시키셨대요. 그러더니 누나, 그 사람들 불법적인 회사 운영 방식하고 임금 체불, 협박, 폭행, 사기까지 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일 사무실 가서 알아보고 내용 증명 보낼 테니까 어머니랑 가서 짐 챙겨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 중이신데 동생이 회사 법무팀으로 들어가려고 법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동생이 너무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데 저는 너무 초라해서 창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겠다는 듯이 이연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원래 너도 다 누려야 했던 것들이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병원도 가보고 너 공부하고 싶은 것도 알아보고 엄마가 그간에 못한 거 다 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을 찾은 것도 감사한데 그 이상의 것들까지 갖는 것 같아 벅차더라고요. 동생은 말했던 대로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쪽에서는 결백을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이 여러 서류를 신청해 검토해본 결과 저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저에게 거짓 서류로 투자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팀장과 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사와 사장은 벌금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손해배상을 민사로도 넣어 제가 배상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요. 저는 어머니와 병원을 다녀본 결과 안면 윤곽과 교정을 통해 삐뚤어진 얼굴의 각도를 교정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2년에 걸쳐 제 얼굴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되게 예뻐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피해 숨고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 어디 가서 제 얼굴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없는 게 좋아요. 수술하고 교정받으면서 저는 어머니의 권유대로 공부를 했고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해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무팀장인 동생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어머니는 사장님 자리에서 내려가신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구한 여자의 삶 맞죠? 그런데도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엄마를 다시 만났고 저는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공주님처럼 살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남다르지 않은 얼굴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고요. 저희 아이들은 저를 닮지 않게 태어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울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준 어린 저에게도 감사하고요. 저를 끝까지 찾아준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효도하는 딸이 되겠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울하다고 너무 그 우울에 잠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꼭 더 크게 웃는 날이 오실 거라고 응원하고 싶네요. 엄청나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요. 그럼 이만.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